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 지방에서 거주하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매일 재밌게 듣기만 하다가 저도 제보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용기를 내보았어요. 제 이야기는 제 남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바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충청도 어느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저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되게 작은 동네고 지금도 개발이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더 그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각 하나씩만 있었어요. 그렇게 작은 동네에서 저는 가구 공장을 운영하시는 아빠 밑에서 태어났어요. 공장을 운영하시던 아빠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에 부러움을 받으며 살았던 기억이 나요. 물론 요즘 워낙 잘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뭐 어때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시절에 우리 고향에서는 우리 집이 잘 사는 편이어서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어요. 남편은 저와 동갑이고 소꿉 친구로 자랐어요. 남편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남편과 저는 뛰어다니며 같이 놀았어요. 그러다 어른들에게 걸리면 불이 나게 도망가고 그랬죠. 그렇게 우리는 취학 전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매우 가깝게 지냈어요. 거의 그냥 남매처럼 자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남편도 외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어요. 서로 집에서 밥도 자연스럽게 같이 먹던 날도 되게 많았어요. 시골이었기 때문에 밭이 많았는데 서리도 하고 동네 강아지들과도 뛰어다니고 재미있게 지냈어요. 그대로 남편과 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춘기가 오는 시기잖아요. 둘 다 사춘기가 왔지만 이상하게 서로에게는 관대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여자아이들과 싸워서 혼자 다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럴 때 남편만 유일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더 의지했고 우리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도 붙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그렇게 10년 넘게 붙어 다니니 동네 사람들은 그냥 저와 남편을 하나의 쌍이라고 인식했어요. 저를 보면 준아 어디 갔니? 물어보고 남편이 혼자 있으면 세정이 어딨니? 물어봤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저희가 사귀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서로 누가 사귀자고 한 것도 아닌데 저러니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개울가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야, 이준아 너랑 나랑 뭐야? 다들 우리가 사귄다고 알아? 우리가 사귄 애 사이야? 남편은 가만히 멈춰서 저를 바라봤어요. 쳐다보지 말고 말을 해. 그럼 사귀죠. 정말 담백하고 직설적이고 어이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옆집 사는 순애는 동네 오빠가 꽃다발을 사와서 고백했다는데 저는 간단하게 사귀자는 말로 연애를 시작하다니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남편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그 연애는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그때도 저에게 이미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성인이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게 되었고 남편은 인근에 있는 국립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거리가 멀어지니까 우리가 잘 사귈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걱정이 무색하게도 남편은 지방에서 서울로 버스를 타고 저를 보러 왔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오고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고 낯선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니까 적응하는 것이 저에겐 매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자주 서울에 와주니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의 군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서로 그렇게 힘든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주며 서로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닐 생각이었지만 저는 제가 서울살이와 맞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어요. 방학 때마다 고향에 내려왔는데 그때마다 너무 저와 잘 맞더라고요. 서울로 올라갈 때는 너무 막막하고 슬퍼서 매일 울었어요.
그 정도로 서울살이는 힘들었기 때문에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경력을 가지고 동네에 보습학원을 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고향에서 4대째 사시고 계셨어서 아는 사람이 매우 많으셨어요. 저는 고향에서 태어나 자랐으니 당연히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보습학원이 매우 잘 되었어요. 그때쯤 남편은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공을 살려서 인근 지역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고향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둘 다 자리를 잡았으니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때쯤 저는 이미 결혼은 남편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워낙 너무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도 어려웠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대요. 그리고 제가 시장에 가면 어른들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세정아, 너희 식은 언제 올리니? 아예 결혼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확정되어 있었고 식을 언제 올릴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남편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정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동네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식장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와 남편의 결혼은 동네 잔치였어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동네에서 보습 학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학생들도 많이 왔어요. 타지로 나간 친구들도 다 와서 축하해주고 저희 학생 때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그 결혼식장에서 결혼한 사람 중에 우리 식하객이 제일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집은 그때 당시 새로 생겼던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힘을 써주셔서 마냥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고향에서 부모님 곁에서 살며 보습 학원을 하며 남편과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후 저는 임신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확인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몇 번이나 경고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너무 지키고 싶어서 보습 학원은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남편과 거처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향에서 계속 살고 싶었어요. 제 삶의 터전이고 또 부모님과 붙어 있으니까요. 남편은 제 의견을 존중해줬습니다. 남편은 그 대신 저에게 말했어요. 나는 여보 더 많이 붙어 있고 싶어. 그런데 지금 출퇴근이 왕복 2시간이 넘으니까 힘들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저 때문에 멀어도 고향에서 사는 건데 그 결정이 오히려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아버지를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가게 하나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부탁하자 아주 흔쾌히 치킨집을 차려주셨어요.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이 옆에 계시니까 임신 기간 동안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시부모님도 워낙 어릴 때부터 봤던 분들이라 저를 친딸처럼 여기시던 분들이에요. 몇 번 위험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건강하게 공주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아이 이름은 체리미로 지었어요. 부모 마음은 부모가 되어야 안다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저 말에 100번 동의해요.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친정아버지의 도움으로 치킨집을 시내에 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학생 때 매일 가서 놀던 곳에 가게를 열게 되니까 기분이 색달랐습니다. 저희가 고등학생 때 같이 학교 끝나고 시내를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치킨집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오면 어찌나 예뻤는지 몰라요. 저와 남편의 학생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결혼식 때 정말 하객으로 많은 분이 오셨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아무래도 시골 특성상 토박이들이 장사해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고는 했어요. 덕분에 남편의 치킨집도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는 보습학원을 쉬려고 했기 때문에 남편 치킨집을 자주 도와주러 나갔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할 일이 없기도 했고요. 치킨집 운영을 시작하고 바로 옆자리에 분식집이 생겼어요.
분식집 주인은 저와 남편의 동창인 지연이었어요. 지연이도 이 동네 토박이에요. 부모님도 두 분이 아직 고향을 사셔서 저랑도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연이는 남편과 사별을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지연이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생겼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 얼굴도 보기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워낙 큰 추돌 사고여서 저도 그 사건이 똑똑히 기억나요. 지연이는 수입이 없으니 분식집을 열었다고 했어요. 동창들 옆에 가게를 내서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이 지연이의 딸 지우가 우리 딸 채림이와 동갑이었어요. 둘이 동갑이고 워낙 동네가 좁으니 둘 다 같은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지연이와 오히려 학창시절 때보다 더 가깝게 지냈어요. 지연이가 가게를 하니까 제가 채림이를 데리러 간 김에 지우도 데리고 하원을 시켜 지연이의 가게에 가서 밥을 사 먹었어요. 지연이는 제가 그럴 때마다 저에게 고맙다고 했지만 서로 돕고 사는 게 이웃이고 친구잖아요. 지연이의 사정을 잘 아니까 일부러 분식집에서 끼니도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써야 하는 일이 있으면 남편이 가서 도와주었어요. 어차피 다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여서 서로 의지하며 잘 지냈습니다. 유치원에서 소풍 간다고 하면 치킨집과 분식집을 닫고 아이들 소풍도 따라갔어요. 우리 부부와 지연이는 그렇게 아이도 같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채림이와 지우도 서로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그러다 저희 아이들이 크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채림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지우 엄마랑도 결혼한 거야? 응? 아니야. 아빠는 엄마랑만 결혼한 거야. 왜 그래? 학교에서 집에 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에게 엄마가 2명이라 어떡하냐고 그랬어. 에이, 아니야. 아빠한테 물어봐. 채림이 엄마는 엄마 하나야. 채림이 말을 듣고 나니까 감정이 이상했어요. 제가 안쓰러워서 지연이와 가깝게 지냈고 남편도 워낙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 좋은 마음으로 같이 다녔던 건데 남들이 볼 땐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채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보습학원을 다시 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치킨집에 자주 가지 못했어요. 남편을 굳게 믿었고 또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채림이가 저렇게 말하니까 또 여자 마음이란 게 마냥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일부러 학원에서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치킨집으로 퇴근했습니다. 치킨집에 말을 하지 않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지연이가 있더라고요. 세정아, 무슨 일이야? 남편 가게에 오는데 무슨 일이 있어야 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당연히 장난이야.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나도 장난이야. 괜찮아. 장난이라고 대답은 했지만 기분은 나빴어요. 남편을 쳐다보니 잘 왔다고 수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같이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자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지연이 때문에 그런 거야? 여보,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나는 여보밖에 없는 거 잘 알잖아. 자기를 의심하는 건 아닌데 그냥 동네에서 말이 나올까봐 걱정돼서 그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붙어 다녔던 거 기억나지? 여기 사람들 다 우리 사이 아는데 무슨 걱정이야. 내가 더 잘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이 저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 가게에 몰래 찾아가도 지연이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을 잘했나 보다 생각이 들어 고맙더라고요. 지연이 분식집에 찾아가도 지연이는 예전처럼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이 좁아서 제가 더 걱정했었어요. 시골 사셨던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지역 사회가 굉장히 좁거든요. 워낙 작은 일로도 소문이 금방 퍼지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조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 한마디를 하면 하루 만에 소문이 다 퍼지더라고요. 또 아무래도 제가 보습학원을 운영하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학부모들 입김이 세니까 더 뒷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낳기 전과 후도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조심하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니까 조그만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 아는 사이니까
이런 부분에선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 우리 가족의 얘기거리가 되는 게 싫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것도 분명 맞아요. 아무래도 부모님도 다 한 지역에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동네 사람 중에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어딜 가도 공장 딸 하면서 아는 척을 하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그게 참 싫었습니다. 슈퍼를 가도 아버지 공장 안부를 물으시고 버스에 타도 기사 아저씨가 아버지 안부를 물으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익숙해졌는지 이제는 적응이 된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 사건은 지나갔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잘했고 채림이도 학교 생활을 워낙 잘해서 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연이가 한밤중에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 있어? 이 새벽에 세정아, 나 어떡하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나 어떡해? 뭐? 어디야? 우리가 거기로 갈게. 여기 땡땡 장례식장이야. 나 정말 너무 슬퍼. 저는 급하게 남편을 깨웠어요. 비몽사몽으로 일어나는 남편에게 지연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전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장례식장으로 바로 갔어요. 지연이가 울면서 우리를 맞이하더라고요. 저는 지연이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지연이 아버지는 저도 어릴 때부터 봤던 분이셨어요. 워낙 호탕하신 분이셨는데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가 너무 놀란 것 같아서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도 장례식장에서 지연이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지연이도 외동이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아무래도 남자니까 많이 나서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약간 기분이 나빴던 것은 남편을 지연이 남편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던 부분은 지연이가 그걸 듣고도 부정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오해한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정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아무래도 장례식장이니까 제 기분을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지연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이 매우 컸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에게 많이 기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느끼면서 기분이 나빴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얘기해야지 하며 넘겼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것을 눈치챘는지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장례식장이잖아. 설마 오해하는 거야? 내가 뭘 하니 너무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기분이 좋지는 않지. 남편은 오해하지 말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길래 그냥 장례식장 사건도 이대로 넘겼어요. 사실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장소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지연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지연이는 눈에 띄게 우리 남편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자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간다고 너무 슬프다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울기도 했어요. 저는 물론 지연이의 상황은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너무 자주 저러니까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사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고향이라 대학도 서울에서 나왔지만 굳이 내려왔던 것이었는데 뭔가 살면서 불편한 상황이 계속 생기니까 오히려 내가 여기를 피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얘기를 터놓았어요. 내가 편한 대로 하렴. 사실 엄마는 지연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사실 친정엄마도 지연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지연이가 꾸미는 것을 좋아해서 짧은 치마도 자주 입거든요. 저야 멋또래니까 괜찮았지만 아무래도 시골 어른들 눈에는 애 엄마가 저러고 다니니 뒤에서 말이 많이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지연이가 성격이 되게 좋아서 여기저기 말도 많이 붙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많고 어딜 가도 살갑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엄마가 저에게 저런 말을 꺼내시면 제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지연이는 제 친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저렇게 지연이를 욕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만 바라봤기 때문에 의지하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사 생각은 했지만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딱 그때 정말 큰 불행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암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살이 갑자기 많이 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요즘 먹는 것도 잘 먹고 괜찮게 지냈는데 왜 이럴까 생각했어요. 물론 지연이가 신경을 쓰였지만 그것과 별개로 제 생활은 매우 잘하고 있었거든요. 보습학원도 제가 원장이니까 스트레스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살이 빠져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살만 빠지면 괜찮았는데 소화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쉽게 피곤해졌어요. 우리 집에서 보습학원까지는 걸어서 25분 정도가 걸려요. 예전에는 아주 쉽게 걸어갔습니다. 사실 저 정도 걷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산책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걷다가 멈춰서 쉬어야 할 정도로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머리도 아프더라고요. 심지어 이명까지 있었어요.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보습학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 누워만 있으니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의원을 데려갔는데 처음에는 저보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것 같으니 조금만 집에서 쉬면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동네 의원을 제가 어릴 때부터 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마치 제 주치의이세요. 누구보다 제 건강 상태를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유치원생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그 의원을 다녔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보습학원을 한 달간 쉬면서 집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도 그때 걱정이 되었는지 출근 전과 퇴근 후에 제 상태를 많이 살폈습니다. 채림이도 제가 걱정이 많이 되었나 봐요. 저한테 엄마 아프면 안 돼 말하는데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몸 상태였어요. 아무리 쉬어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더라고요. 소화가 특히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단 판단을 내렸습니다. 친정엄마는 큰 병원에 가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위암이라는 것을요. 저는 진단을 받고 너무 멍했습니다. 이 사실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께 10번도 넘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위암입니다. 그래도 아직 말개나 아니에요. 치료하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저는 정말 제가 왜 암에 걸렸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암은 가족력이 가장 세요. 그래서 가족 중에 암에 걸리신 분이 계시면 건강관리를 정말 유심히 하셔야 해요. 그런데 제가 의아했던 점은 우리 가족 중에는 암에 걸리신 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암에 걸릴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암에 걸린 적이 있었다면 저도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 적잖이 당황했어요. 제가 원인을 물어봤더니 선생님은 원인은 워낙 다양해서 특정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옆에서 진단을 받자마자 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친정 부모님이 나이 비해 많이 정정하세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워낙 건강하시니까 저도 저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렇게 암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데 현실이 믿기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계속 우시고 저는 멍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물론 아직 초기 단계라 충분히 치료하면 완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막하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그런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 댁으로 불렀어요. 남편과 아빠를 앉혀놓고 저의 암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충격을 받으셨는지 줄담배를 피우셨어요. 남편은 제가 암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울자 친정엄마도 덩달아 또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꾸 머릿속에 우리 딸 생각이 났습니다. 채림이는 이제 겨우 10살이거든요. 아버지한테 아직 못해준 것도 너무 많은데 이대로 세상을 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강인하게 말했습니다.
나 완치할 거야. 정말 치료도 열심히 받고 운동도 많이 할 거야. 죽는다는 시한부 선고도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제가 저렇게 말하자 부모님도 그제야 괜찮아지셨습니다. 사실 저런 말을 하는 제 마음은 말도 아니었어요. 일부러 저렇게 말하긴 했지만 어찌나 막막했던지 몰라요. 채림이에게는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침착하게 말했어요. 채림이는 예상대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죽어, 엄마 죽으면 나는 죽어, 나는 어떻게 살아.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는 채림이를 달래며 말했어요. 엄마 안 죽어. 치료받으면 살 수 있어. 채림아 괜찮아. 엄마 어디 안 가. 채림이는 그날 우리 부부 침대에서 잤어요. 저를 꼭 끌어안고 죽으면 안 된다고 우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채림이를 생각해서라도 씩씩하게 치료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채림이가 잠들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는지 남편도 쉽게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제 손을 부여잡고 남편은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치료 잘 받자. 어디 가지 마. 나 정말 여보 못 보내. 걱정하지 마. 내가 아까 채림이한테 말했던 거 기억하지? 나 어디 안 가? 저 때문에 우는 가족들을 보는 심정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상실의 아픔은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감정이잖아요. 저도 만약 남편이나 친정 부모님의 암에 걸렸다면 저렇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채림이가 암에 걸렸다면 저는 살 수 없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더 치료를 잘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만약 채림이가 암 진단을 받으면 저는 정말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엄마 마음은 누구나 똑같잖아요. 아마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보습하고는 그만두었어요. 거짓말을 하기는 싫어서 사실대로 제가 암에 걸려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글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꼭 완쾌하고 다시 보습학원을 열어달라는 파티였어요. 사실 말하기 전까지는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정말 암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전날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저를 많이 걱정해 주더라고요. 인류애가 이런 것이구나 느꼈습니다. 어떤 어머님은 제가 우니까 달래주시다가 본인도 우시더라고요. 보습학원 마지막 날 파티를 하는데 학생들이 편지를 주었어요. 그 편지는 아직도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살던 고향은 시골이라 대학병원이 없었어요. 기껏해야 동네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인근 대도시로 치료를 다녔습니다. 왕복 3시간이라 힘들긴 했지만 치료하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꾹 참고 다녔어요. 저 혼자 가기엔 힘들어서 남편이 동행했습니다. 남편은 싫은 소리 하나 없이 당연하게 저를 따라다녔어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병에 걸리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그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옆에서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지치지 말라며 응원해줬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은 역시나 마을 전체에 순식간에 퍼졌어요. 다들 제가 지나가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조기에 발견해서 다행이네. 금방 나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어쩌다 걸린 거래요. 많이 아픈가요? 우리 집 사람도 암에 걸렸었는데 치료하니까 낫더라. 너무 상심하지 마. 식당에 들어가거나 세탁소만 가도 저에게 암에 대한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응원해 주시는 것이 좋았지만 나중엔 제 한몸 추스르기도 힘든데 부담스럽더라고요. 물론 치료하면 요즘은 완치가 된다지만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채림이가 엄마 아프지 말라고 저를 볼 때마다 얘기하고 힘들어해서 채림이를 보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면 말해. 엄마 나는 나중에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때까지 낫지 않으면 내가 고쳐줄 거야. 정말 제 딸이지만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치료를 받으러 대학병원에 가면 남편은 치킨집 자체를 닫았어요. 일하는 직원도 있어서 열어도 되는데
굳이 문을 닫고 저한테만 신경 써주니까 저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를 조용히 집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 세정아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너희 남편 바람났어.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제대로 말해봐. 이게 뭐 내가 너 항암 치료도 받고 있고 혹시나 충격받아서 더 안 좋게 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내가 너무 사위가 괘씸해. 나중에 알게 되면 너를 속이게 된 거라 지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 침착하게 상황을 다 말해봐. 무슨 소리냐고. 재원이가 말해줬어. 너희 남편 그 분식집 사장 지연이랑 바람났어.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일단 남편이 정말 저의 의심이 아니고 진짜로 지연이와 바람났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걸 채림이가 말해줬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채림이가? 채림이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착한지 자기 엄마 아픈 거 알고 혼자 끙끙 앓다가 나한테 울면서 말하더라. 분식집 사장을 집으로 데려와서 둘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얘가 나한테 찾아와서 말을 해. 엄마한테 다 듣고 나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심은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실이었어요. 바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의 행적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지연이가 치킨집에 자주 간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불편한 티를 내니까 몰래 만났던 거였어요. 제가 운영하던 보습하고는 시내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저는 걔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잘 몰랐거든요. 아이들이 공부하러 오면 거기에만 신경 써야 하니까 더욱이요.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 말을 들었더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분식집과 치킨집이 부부가 동시에 운영하던 집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남들 눈에 그렇게 보일 정도면 어느 정도로 붙어 있는지 아시겠죠. 제가 아프기 전부터 그랬는데 아프고 나서 학원을 접고 나서는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워낙 좁아서 다들 아는 사이라고 했잖아요. 가끔 오지랖 넓은 어른들은 지연이에게 유부남이니까 조심하라 하면 지연이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무슨 상관이세요? 그걸 심지어 아이들도 이상하다고 여겼나 봐요. 언니 딸인 지우가 채림이에게 우리 엄마랑 너희 아빠 결혼해. 그럼 너희 엄마는 어떻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붙어 다녔다는 것을 알자 정말 배신가 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채림이가 있는 집에 지연이가 왔었나 봐요. 채림이 안녕. 이모가 잠깐 반찬 주러 왔어. 채림이는 그때 마침 태권도 도장 예가에서 인사하고 나왔었다고 해요. 그러다 깜빡하고 못 챙긴 게 있어서 다시 집에 들어갔는데 방에서 지연이와 남편이 대화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대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보험금 타면 내 차부터 바꿔줄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 기다려봐. 정말 자기야 나 기대된다. 지금부터 차 고르고 있을래. 가방도 사줄 거지? 당연하지. 원하는 가방 있으면 미리 백화점 가서 골라. 저렇게 방에서 떠들던 소리를 채림이가 방 앞에서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채림이는 듣고 혼자 태권도도 가지 않고 길가에서 울었다고 해요. 10살이라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하다가 외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한테 가서 말한 거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딸이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남편과 지연이에 대한 배신감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지연이가 괘씸했던 것은 제가 중간에 불편한 티를 내면 장난이라고 저를 긁었잖아요. 그래놓고는 뒤에서 남편하고 제 얘기를 했을 거라는 것을 떠올리니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쟤들은 저를 얼마나 바보처럼 알았겠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정말 제 인생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소꿉친구였잖아요. 기억도 잘 안 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함께였어요. 미취학 아동 시절부터 학창시절 내내 붙어 다녀서 그냥 남편은 제 전부였습니다. 저는 남편만큼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가장 먼저 말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 가장 먼저 전했어요. 저는 당연히 제 인생의 한 부분을 아니 어쩌면 모든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제가 암에 걸렸다니까 손을 부여잡고 울고 또 언제는 밥을 먹다가 혼자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여보 갑자기 왜 우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울면서 말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나중에 가면 그리워질까봐 그게 무서워. 나는 여보랑 채림이랑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도란도란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밥을 먹다가 저러니까 저도 너무 당황했지만 말이 너무 슬퍼서 그 말을 듣고 같이 울었습니다. 채림이도 당연히 울었고요. 이렇게 셋이 밥 먹다가 울기도 했었는데 그게 다 가식이라는 거잖아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있을까요? 저는 엄마한테 내 남편이 바람났다는 사실을 듣고 정말 멍했습니다. 화를 낼 기운도 없고 그냥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남편이 저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채림이가 말한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닐 것이고 저도 몇 번이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의심으로 남을 때랑 직접 확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길로 남편 치킨집으로 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오늘 집에서 쉰다며. 저는 그런데 남편이 웃으면서 저를 보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차마 확인받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 물어봐서 그게 사실이라면 저 웃음조차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그래서 그냥 치킨집 한가운데서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손님들도 있었지만 그건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제 감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많이 아파 지금 병원 갈까 남편이 달려와서 제 어깨를 감싸며 물었어요. 그런데 순간 역겨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이렇게 연기를 하고 뒤에서는 또 지연이에게 차를 사주니 가방을 사주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야, 너 바람났어. 그것도 지연이라 네가 사람이야 말하다 보니 화가 급속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바람 네가 날 두고 바람 미쳤어. 남편은 심하게 당황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하니 내가 무슨 바람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왜 그래 정말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자. 남편은 저를 억지로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가게에 손님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았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다 말했어. 네가 지연이한테 내 보험금으로 가방 사고 차도 사준다고 했다며? 야 네가 인간이야. 남편은 진정하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알바 아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제가 걱정됐는지 따라오셨나 봐요. 옆에 와서 제 남편을 밀치고 울면서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네가 어떻게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내 딸 어떻게 남편은 심하게 당황했어요. 저는 치킨집 바로 옆에 있는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느덧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진짜 바람이야 대박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어쩐지 분식집 사장이 그렇게 치킨집에 많이 들어가더라. 저는 분식집 문을 열었는데 글쎄 지연이가 안에 있으면서 문을 잠갔더라고요. 문이 투명해서 안이 다 보였는데 싱크대 밑에 숨었는지 손님들만 당황해서 어쩔 줄은 몰라더라고요. 안에 있던 손님이 문을 열어줘서 저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야 이지연 나와 친정엄마도 들어와서 지연이를 같이 찾았습니다. 역시나 싱크대 밑에 있더라고요. 제가 지연이에게 네가 어떻게 그러냐고 따지니까 지연이는 생각보다 덤덤했어요. 아니 오히려 뻔뻔했어요. 저렇게 뻔뻔해야 유부남과 바람이 나는가 봐요. 너희 남편이 내가 좋다는데 어떡하니 그럼 남편 관리를 잘하던가. 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못할 말은 아니잖아. 그리고 가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무 뻔뻔한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지연이가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데 사실이라니 정말 슬펐어요. 하필 내 남편의 불륜 상대가 나도 알고 심지어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니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여러분 그동안 저를 두고 뒤에서 얼마나 그들끼리 즐거웠을까요? 그걸 생각하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아이도 있었잖아요. 각자 딸도 있고 2명이 동갑이라 친하게 지냈는데 도대체 무슨 마음이길래 불륜을 저지른 건지 궁금했습니다.
지연이의 뻔뻔한 말에 친정엄마는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셨죠. 정말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지연이에게 한마디씩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유부남을 건들면 어떡해요 하니 셋 다 도박이면서 너무한의 어린 시절부터 봤을 텐데 지연이는 정말 당당했어요. 나가세요. 영업방해로 당신들 다 신고할 거야. 그리고 정말 경찰이 신고했는지 순찰차가 왔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허탈하고 충격이 컸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 댁으로 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 지연이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듣고 나니까 꼴보기도 싫었습니다. 채림이는 제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친구들이 나한테 이제 지우 엄마가 내 엄마냐고 계속 물어봤어. 나는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했는데 너무 슬펐어. 그런데 엄마가 아프니까 더 슬펐어. 엄마 아프지 마. 저는 저의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채림이가 받은 상처도 크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바람 소식을 들으니까 친정 아버지도 화가 많이 나셨어요. 남편은 집이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과 치킨집도 친정 아버지가 다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아버지, 저에겐 시아버지죠. 시아버지도 젊었을 때 능력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신 공장에 취직시켜 주시기도 했어요. 정말 이렇게 아주 예전부터 우리 집이 도와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불륜이라니 너무 슬펐습니다. 남편은 그날 어디서 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집에 왔을 수도 있겠죠. 저는 불륜 사실을 알고 나서 단 한 번도 우리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역겹더라고요. 어차피 집은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거라 제 명을 이어서 그대로 부동산 애말했어요. 헐값에 내놨으니 금방 팔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도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더라고요.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은 아니니까 그냥 씁쓸하게 묻기만 했어요. 집은 외지인이 우리 고향에 올 예정이었는데 그분이 사셨습니다. 집이 팔렸으니 남편은 나가야 하잖아요. 물론 남편이 우리 집에서 계속 있었는지 지연이 집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에겐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어요. 분식집과 치킨집은 폭삭 망했어요. 왜냐하면 동네에 소문이 쫙 퍼져서 아무도 안 갔거든요. 또 사실 그 두 개의 주된 고객들은 우리 친정아버지, 공장 직원들이었거든요. 아버지가 팔아주신다고 정말 매일 같이 주문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둘이 불륜이니까 너무 괘씸하잖아요. 아버지 공장 사람들도 아버지를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하셨는데 소식을 듣고 나서 아예 사적으로도 방문하지 않았더라고요. 또 이런 시골에서는 동네 장사라 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수군대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분식집은 이미 망해서 임대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수십 번 넘게 찾아오고 전화도 했어요. 다 오해라고 했지만 절대 믿지 않았죠. 그냥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저는 치료를 위해 채림이를 데리고 인근 대도시로 이사를 왔어요. 남편은 친정집에도 찾아가고 공장에도 찾아가고 하더라고요. 모든 걸 가지고 있다가 다 뺏기니 갑자기 조급해졌나 봐요. 심지어 채림이마저 자기를 외면하니까 충격이 큰 것 같았어요. 자기가 잠시 미쳤었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꼴보기가 싫었고 남편과 이혼하고 채림이와 둘이 제병에 완치되면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 예정이었어요. 물론 저도 충격이 너무 크고 채림이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제 암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둘이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상담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둘이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기를 버텼어요. 친정 부모님도 저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죠. 친정아버지가 오히려 저에게 먼저 채림이와 제주도에 가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제가 원하면 고향에 남아도 되었지만 그러기가 싫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아서 불편하겠더라고요. 채림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떠나는 게 맞았어요. 물론 남편과 지연이네 가족은 쫓겨나듯 떠났대요. 당연히 고향에서 계속 살 수는 없어 보였어요.
어딜 가도 손가락질을 했으니까 요. 지우도 학교에 가면 불륜녀 딸이라고 애들이 그렇게 놀렸나 봐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것은 둘이 깨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난리가 나고 둘이 같이 살까봐 그게 걱정이었는데 둘이 대판 싸우더니 서로 내 탓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소송 때문에 종종 보는데 볼 때마다 저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실제로 무릎을 꿇으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넘어가지 않았죠. 지연이는 어떻게 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우를 데리고 야밤에 도망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저는 완치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의사 선생님 입에서 완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환자분 의지가 상당히 강하셔서 빨리 나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래도 주기적으로 검사는 꼭 해주셔야 해요.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긴 했지만 일단 지금은 제 몸에 암세포가 없다고 했어요.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제 정말 힘들었던 시간은 다 있고 체리미와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 예정이에요. 벌써 어디에서 살지 다 정해놨어요. 제발하면 안 되니까 제주도에서 예쁜 바다도 보고 산도 많이 다니고 회복하는 데 집중하려고요. 체리미에게 걱정이 돼서 언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체리마 아빠 보고 싶으면 말해.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이제는 정말 둘이 의지하며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만 들어요. 친정 부모님을 보러 고향에 가면 사실 아직 씁쓸한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제 잘못도 아니고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셔서 좋더라고요. 체리미도 어린 시절을 고향에서 보내서 같이 가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우리 고향이 진짜 노을이 예쁘거든요. 같이 노을을 보며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아주 행복해요. 체리미와 저는 앞으로도 서로 재밌게 살자고 다짐했어요. 여기까지가 제 얘기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시기가 있어도 힘든 일 끝에는 좋은 일이 오고 나쁜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